봄의 가수원으로 오세요. 석류꽃과 촛불과 술이 있어요. 당신이 안 오신다면 이게 다 무슨 소용이겠어요. 당신이 오신다면 또한 이게 다 무슨 소용이겠어요. 13세기의 이슬람 신비주의 시인 젤랄루딘 루미의 봄의 가수원으로 오세요를 읽어드렸습니다. 봄꽃과 촛불과 술을 갖춘 곳으로의 초대. 이 세상에서 가장 달콤한 초대장이네요. 그러나 이 모든 아름다운 것도 당신이 없다면 쓸모가 없겠지요. 그리고 당신이 온 순간 이 모든 아름다운 것은 쓸모를 잃어버립니다. 그러고 보면 당신이야말로 꽃을 피우게 하고 주위를 환히 비추고 세상을 취하게 만드는 아름다움의 전부이네요. 당신이 오셔야만 나의 세계에 봄이 온다는 800년 전 시인의 속삭임이 유독 사무치는 봄날입니다. 거리의 사람들 바람 따라 흐르면 서성이듯 혼자서 기다리고 날 부르는 기억에 흔들리는 땅콩이 사람들 사라졌네. 난 속에 퍼져서 울 것 같아서 한참 눈 감고 잊혀져가는 모든 것 당연한 건가요? 문학 라디오 헤이수의 문장의 소리. 네, 안녕하세요. 저는 진행을 맡은 헤이수입니다. 오늘 문장의 소리 작가의 방에는 이신조 소설가님을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이신조 소설가님에 대해서 짧게 소개해드리면요. 1998년 현대문학 오징어로 데뷔하셨습니다. 이후 소설집 나의 검정 그물 스타킹, 새로운 천사, 감각의 시절이 있고요. 장편소설로는 기대어 앉은 오후, 가상도시 백서, 29세 라운지, 우선권은 밤에게, 크리에이터 등이 있습니다. 얼마 전 출간하신 작가님의 다른 소녀는 소설집으로는 4번째에 해당되는 거죠. 네네. 등단 20년이라고 해야 되나요? 2018년 끝에 이 소설집이 나왔어요. 감회가 좀 남다를 것 같아요. 어떻습니까? 네, 10년 단위로 뭔가를 의미를 부여하거나 또 축하하거나 이제 그런 게 이제 보통인데 뭐 크게 의식하고 있지 않았는데 마침 10번째 책이고 또 20년 등단을 시기가 이렇게 됐고 그래서 좀 과거를 되돌아보는 그런 시간을 갖게 되더라고요. 스스로. 네. 출간 후의 주변 반응은 좀 어떻습니까? 예, 뭐 작가님 아시겠지만 장편 소설하고 단편 소설은 좀 다르잖아요. 그죠. 예, 단편집은 이제 시기별로 이렇게 텀을 두고 좀 쓴 작품을 한데 묶는다 이런 의미가 있고 장편 소설은 이제 한 기간 동안 집중해서 쓴 작품들 뭐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 작품은 어떻게 쓴 거고 뭐 어떤 계기가 있고 어떤 실화를 바탕으로 했나 뭐 이런 질문들을 많이 받게 되더라고요. 네. 네네. 요번 소설집도 보니까는 2011년서부터 2017년까지 네네. 예, 시간을 이렇게 묶어내셨어요. 굉장히 고생이 많이 들어가고 또 긴 시간 동안 쓴 글을 모아서 힘이 좀 많이 드셨을 것 같아요. 어때요? 네. 크게 단편집을 의식하고 있지 않았던 게 그 중간에 이제 제가 좀 뒤늦게 대학원 박사과정에 들어가고 좀 정신없는 생활을 했고 또 중간에 기회가 돼서 문학가지성사 그 사이트에다 장편소설을 연재를 했었어요. 예, 크리에이터라는 이제 연작 장편소설 저도 형식인데 좋아했어요. 네, 감사합니다. 그래서 아시겠지만 이 연재를 하고 이제 그걸 묻고 하는 과정이 또 만만치가 않아서 그거를 하는 동안은 또 단편은 또 돌보지 못하고
그 원고를 또 이렇게 그냥 쟁여놓는 그런 적이어서 그 사이에 그렇게 시간이 많이 흘렀는지 저도 실감을 잘 못했어요. 네. 이제 그러고 장편 출간을 하고 또 이제 어렵게 박사 논문 완성해서 또 이제 그 심사 과정을 밟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아 이제 단편집을 또 묶어야 되는 거구나라고 또 뒤늦게 저희가 와서 그래서 아주 오래된 뭐랄까요 이렇게 서랍 안을 뒤지듯 예 그렇게 원고들을 이렇게 모아서 이제 출간을 하게 됐습니다. 조금 시간의 흐름이 이렇게 좀 뭐랄까요 좀 분절되어 있다는 느낌 예, 요 작품집 안에는요. 예. 그 보통 이제 한참 쓰실 때는 2년, 3년에 내 발표했던 걸 딱 묶어서 소설집을 내기 마련인데 네네. 이 소설집은 긴 시간의 나이테 같은 것들이 느껴져요. 그래서 네네. 또 다른 의미가 있을 것 같아요. 이제 작가님은 어쨌든 등단한 지 20년이 넘어가시는데요. 10권의 소설책, 2년 간격으로 꾸준히 성실하게 작품을 발표하신 점에 대해서 존경스러운 박수를 보냅니다. 근데 이렇게 20년 넘게 소설을 써도 작업이 매번 술술 풀리진 않을 듯해요. 잘 아시잖아요. 이 다른 소년에는 9편의 단편이 실려 있는데 어떤 단편을 쓸 때 가장 힘드셨는지요? 또 어떤 단편을 쓸 때 또 즐거우셨는지 궁금합니다. 네. 뭐 20년에 10권 그럼 마치 정확하게 2년에 한 권씩 낸 것 같은. 근데 사실은 그렇지 않고요. 예, 뭐 좀 3년, 4년 텀이 있었을 때도 있고 그렇게 뭐 성실하게 내자 뭐 이거를 지향한 건 아니고 이제 결과적으로 그렇게 보이는 것 같고요. 많이들 말씀하시잖아요. 이렇게 잘 안 써질 때 어떻게 하냐. 그다음 글쓰기의 즐거움과 고통감 이런 것들 다 있기 마련인데, 근데 저는 기본적으로 그게 장편이든 단편이든 또 다른 장르의 글이든 글쓰기가에서 느껴지는 즐거움이나 고통은 우리가 평소에 일상에서 느끼는 즐거움이나 고통과는 좀 다른 차원의 즐거움과 고통인 것 같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그 즐거움 때문에 막 춤을 추듯이 흥겹다거나 그런 것도 아니고, 예. 그 글쓰기의 힘겨움이나 고통 때문에 막 못 견디게 괴롭거나 이건 또 아니잖아요. 저는 단편 한 편이든 뭐 짧은 산문이든 또 장편 한 권이든 그걸 완성하는 과정 자체가 소설가 작가에게 있어서는 하나의 여행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네. 짐을 꾸리고 어디로 갈지 정하고 뭐 어떻게 돌아보고 어떤 뜻밖의 사건을 겪고 뭐 이러이러한 헤매기도 하고 또 어떤 걸 발견하기도 하고 감동하기도 하고 그러니까 그 과정 자체가 글쓰기랑 굉장히 닮아 있어서 그렇지. 그럼 당연히 우리 여행에도 그렇잖아요. 좋았다가 또 실망했다가 낭패였다가 또 뜻밖의 기뻤다가 뭐 이런 것들의 연속인 것처럼 그러니까 왜 여행 가서 힘들다 하더라도 그게 뒤늦게 보면 추억이거나 이런 것처럼 그 한 편 쓰면서 힘겹기도 했고 즐겁기도 했지만 결국은 글을 쓰면서 시간을 보낼 수 있었다. 내 인생의 어떤 한 달, 2달, 1년 이렇게 보낼 수 있었다는 건 결과적으로는 감사한 일인 것 같아요. 마치 많이 여행을 다닌 사람 우리가 부러워하는 것처럼. 예. 근데 그 여행담을 들어보면 또 고생담이기도 하고. 그렇죠. 예. 근데 그게 일상의 고생하고는 다른 거니까. 예. 그러니까 그런 부분으로 좀 비유해서 설명하자면 그런 느낌인 것 같습니다. 네. 네. 말씀을 듣다 보니까 어떤 글을 쓰는 시간을 잘 컨트롤하시는 것 같아요. 네. 여행 다닌다는 느낌으로. 네. 네, 여행 다닌다는 느낌으로. 표제작 다른 소년 이 이야기를 보니까 그 우연히 주운 지갑에서 대학생의 신분증을 발견하고 그 대학생이 되려고 하는 네. 하루아침에 어른이 되고자 하는 18살 소년의 이야기예요. 그래서 소년은 가출을 하고 낯선 도시를 헤매고 고시원에서 혼자 앓기도 하죠. 그래서 소년의 여정에 어떤 지도가 있다면 엄마의 집착과 학대를 못 이기고 결국 엄마를 살해한 또 다른 19살 소년에 대한 기사입니다. 그래서 소년 역시 엄마의 집착과 학대에서 도망 나왔을 것이다 라는 추측을 갖게 하는데 네. 이 불안정한 이 18살 소년의 심리가 정말 정교하게 묘사되었다라는 걸 느꼈어요. 그래서 이 소설을 어떻게 쓰시게 되었는지 이 소년의 행로를 혹시 따라가 보신 건 아닌지 네. 뭐 이런 추측을 하게 되는데 어떻습니까? 네. 이게 벌써 한 5년 정도 전이더라고요. 제가 지금 이제 시간이 흘러서. 근데 이제 지금이야 이제 흐릿하게 기억에 남아있는 뉴스지만 당시에는 이제 굉장히 충격적이고 이제 사회 전체가
그 상처를 받은 것 같은 뭐 우리 사회에 좀 힘든 일들이 많이 있었지만 그러니까 근친살해 또 그 왜곡된 모성과 그 또 교육에 대한 어떤 그런 부조리한 측면들, 그러니까 우리 한국 사회의 현대적인 삶에서의 어떤 부조리함과 모순이 아주 응축되어 있는 사건이라고 이제 저도 판단이 돼서 이 뉴스 나올 당시에 저도 굉장히 이제 많은 그 감정의 이렇게 회오리 같은 걸 많이 느꼈어요. 그래서 근데 그 소년 자체를 소설로 쓴다기보단 그 사건 자체가 우리 사회 구성원들에게 굉장히 여파를 미치잖아요. 충격과 어떤 그래서 비슷한 연배의 다른 소년이 그런 사건에 어떤 느낌을 받을까 이제 뭐 이제 여기서부터 출발이 됐는데 그래서 이제 어떻게 보면 소설이 두 개의 트랙으로 가죠. 이제 네. 그 폐륜 사건이 있고 근친살해 폐륜 사건이 있고 그와 비슷한 삶 속에 있지만 이제 가출을 선택한 어떤 고등학교 2학년 남학생의 이제 소년의 삶이 있고 그걸 이제 병치시켜 본다 이제 이렇게 해서 구성이 됐고 그렇죠. 네. 근데 이거를 쓰면서 지금 혜수 작가님 말씀하신 것처럼 제가 18살 고등학생이 아니잖아요. 소년은 더욱더 아니고. 그러니까요. 작가들 누구나 고민하는 것처럼 자기와 다른 사람을 묘사를 한다는 게 그래서 이제 나름 노력을 했던 게 네. 그 자기 최면을 나는 고2 남학생이다. 나는 고딩이다. 네. 나는 고딩이다. 하고 이제 최면을 걸고 네. 이제 배낭을 하나 짊어매고 이제 이 소설에서 인천으로 가잖아요. 네. 그래서 인천 이제 지하철 1호선을 아주 오랜만에 타고 인천으로 갔습니다. 예, 가서 거기 이제 그 중국인 거리 묘사하고 이제 거기를 이렇게 방황하는 얘기가 나오죠. 거기 그 인천의 약간 구시가 그쪽에 예. 또 인천이 좀 예전에 저희 어머니 고향이기도 해서 좀 어린 시절에 떠나셨지만 아무튼 거기를 이제 나는 고2 남학생이다, 집 나온 소년이다 이렇게 최면을 하면서 거기를 하루 정도 이렇게 돌아다녔어요. 거기 자유공원이나 그러니까 거기 소년이 혼자 들어가서 이렇게 짜장면 먹는 얘기 개걸스럽게 막 그 이제 짜장면 안 먹고 전 볶음밥을 먹기도 하고 네. 거기 이렇게 뒷길로 내려오면 이렇게 작은 야구 연습장 그것도 제가 본 것 이렇게 했었고 다시 시내 쪽으로 나와서 뭐 이렇게 여기 어디 좀 오래된 허름한 고시원 같은데 뭐 그런 식의 계속 저기를 했었죠. 물론 고시원까지 잡아서 거기서 제가 며칠을 나보진 못했고요. 네. 근데 한편으로는 어렵죠. 예, 어려운데 동시에 다른 사람의 삶을 이렇게 빙의 일종의 한다는 것 자체는 또 굉장히 쉽지 않은 경험이면서 특별한 경험이기도 때문에 또 이제 도전적이고 네네네. 그렇죠. 그래서 지금 기억해도 그때 봄이었는 좀 쌀쌀한 봄이었는데 기억이 많이 납니다. 예. 실제 진짜 여행을 했네요. 그거. 그럼요. 네네. 거기 혹시 무슨 문학회 같은 거 서게 되는 거 아니에요? 다른 소년? 영화로 독립영화 같은 걸로 만들어줘도 네. 굉장히 좋을 것 같다는 인상도 받았어요. 네. 이 소설집의 해설을 보니까 이런 표현이 있더라고요. 이 다른 소년에 수록된 소설들은 낯선 공간에서 깨어난 인물들이 자기에게로 돌아가는 과정, 곧 어제의 나로부터 다른 나로 이행해가는 시간을 보여준다. 그래서 이 소설집에 등장하는 모든 인물들이 이혼, 파산, 살인, 총기 난사, 낙태 테러, 재난, 병 등의 직면에서 삶의 이쪽에서 저쪽으로 건너가고 있다. 그리고 그 두려운 이행의 시간을 소설의 언어가 함께 견뎌내고 있다. 굉장히 인상적인 부분이었는데 네. 이 해설에 대한 그 작가님의 견해는 어떠십니까? 네. 그걸 역시 이게 소설가 평론가가 다른 그 사유 방식을 가지고 있다라는 거 보여주는 건데 이걸 역시 저는 이제 의식하진 않았던 거죠. 근데 제가 의식하지 않고 이런 걸 무의식적으로 지향을 하고 표현을 하고 있었구나라는 걸 이 평론가님의 이런 흐름을 정리하는 걸 통해서 그랬구나라는 걸 제가 이제 재발견하는 제 작품임에도 불구하고 이제 그런 걸 느낄 수 있었는데 그 이제 다르다라는 거 여기 다른 소년이라는 제목에서도 그렇지만 다른 삶을 살고 싶다라는 게 이제 우리 인간이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태도 같은 것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나다운 삶을 살고 싶다라는 말도 많이 하지만 좀 달라지고 싶다. 지금과는 다른. 예. 자기의 장점이나 단점 이런 거 해서 좀 뭐 게으르다 그럼 부지런해지고 싶고 그렇죠? 예, 뭐 지금 이러이러한 문제가 있다면 그걸 극복하고 싶고 이 소설에서는 좀 극단적인 것들이 많이 나오죠. 네. 예, 뭐 여러 가지 뭐 여기 나온 것처럼 뭐 이혼, 살인 뭐 이런 재난, 병 이런 것들이 있지만 사실은 아주 작은 것들 오늘 기분이 우울한데 좀 기분 전환하고 싶다라는 것조차도 사실은 다른 삶을 지향하는 거 얘기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제 문제는
뭐 게으른데 부지런해지고 싶다, 우울한데 즐거워지고 싶다. 이거 너무나 당연한 말인데도 불구하고 그게 참 쉽지가 않다는 거고, 네. 예, 뜻대로 잘 안 된다는 거고, 그걸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또 그런 변화에 대한 시도 같은 것들, 예, 그걸 한다는 것 자체가 인간이 가지고 있는 뭐 육체적인 본능 이상으로 네. 삶의 태도에 있어서 굉장히 본질적인 부분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네. 달라지고 싶다라는 부분이요. 그래서 이거를 이렇게 잘 정리해 주신 평론가분께 감사하다는 말씀을 예, 드리고 싶어요. 예. 네. 사실 우리는 늘 지금과는 다른 삶, 어제와는 다른 삶, 이것과는 다른 삶을 또 늘 꿈꾸는데 이번 이 다른 소년 소설집을 보니까 굉장히 다양한 인물들이 등장해요. 네. 그래서 다양한 인물을 찾고 조사하는 어떤 동력이 있을까? 혹은 주변에서 어떤 그 소설 인물이 될 만한 모델들을 어떤 방식으로 이렇게 캐치하시는지 궁금해졌어요. 그러니까 제가 출처는 기억이 안 나는데 이제 외국 작가가 이제 소설이란 거는 뭐 이제 그렇지 않은 작품도 있겠지만 끊임없이 아주 색다른 맛을 지닌 코스 요리가 줄지어 나오는 것 같은 느낌을 주는 네.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네. 저는 이제 제 취향상 그거에 동감하거든요. 네. 다음에 무슨 요리가 나올까? 뭐 에피타이저 이거였고 그다음에 뭐가 나오고 그거를 미식가처럼 이렇게 맛보게 하면 그러면 이제 다채로움을 지향하게 되는. 그렇죠. 근데 또 어떤 작가들은 보면 정말 마치 뭐 평양냉면, 설렁탕 이런 것처럼 그 하나의 존재감으로 승부하는 그런 또 색깔을 가진 작가들이 있어서 근데 저는 그것도 좋아하지만 저는 아까 전자가 더 제 스타일이나 개성에 맞는 것 같다 생각을 해서 네. 다채롭게 쓰되 그게 하나의 어떤 궤를 같이 하는 그런 거를로 이어졌으면 좋겠다. 예,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또 하나는 작가들마다 이건 제가 다른 데서도 말한 적이 있는데 자기 자신의 뭐랄까요 작가로서의 실력, 뭐 내공 이거를 좀 스스로 시험하게 되잖아요. 그럼요. 그것 중에 하나가 저는 다양한 연배, 또 성별, 또 직업, 뭐 가치관을 가진 사람들을 내가 그럴듯하게 묘사할 수 있는가. 맞아요. 이것도 저 자신에게 되게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네. 물론 어렵죠. 예, 잘 모르겠고 자신 없고 이럴 때도 있는데 썩 그럴듯하게 여기서 내가 관찰을 해서 묘사를 한 것 같다 그러면 또 많이 또 보람을 느끼죠. 그렇죠. 그래서 저는 작가로서 뭐 컴플렉스라고 해야 되나요? 제가 사투리를 구사 못한다는 거. 저도 네, 다양한 연령대와 다양한 지역을 좀 선협하고 싶은데 네네네. 사투리가 안 되니까 그것도 좀 사투리 쓰는 작가들 맛깔나게 되게, 부럽더라고요. 아예 못하는 건 티를 안 내고 그냥 마치 못해서 안 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그 살구줍기라는 작품을 보니까 50대에 접어든 수옥이라는 인물이 나와요. 네. 그래서 이제 베를린이라는 도시에서 짧지만 격정적인 사랑에 빠지는 장면이 나오는데요. 누구나 삶에서 한 번쯤 이런 사랑에 빠진 상상을 해보잖아요. 그래서 이 작품을 쓰신 작가님의 생각은 실제 어떠신지 네네. 궁금하다는 우리 부성 작가님이. 네. 뭐 사랑 다들 관심 있어 하는. 네. 그러니까 흔히 말하는 뭐 인생에 단 한 번뿐일 것 같은 치명적인 사랑 뭐 이제 이런 거겠죠. 근데 여기서의 이제 수옥은 50대 좀 후반 뭐 이렇게 돼서 나름의 사연이 있잖아요. 예, 뭐 아픔도 있고 이제 그래서 소위 말하는 그 진짜 사랑이다라고 할 만한 걸 아주 외국에서 예상 밖의 상황에서 아주 짧고 굵게 경험하는 이제 그런 인물로 그렸었는데 네. 뭐 치명적인 사랑 뭐 그 한순간에 일생을 전부 줘도 뭐 모자라 그런 사랑 누구나 경험하고 싶다 말은 많이 하고 그게 네. 이제 문학이나 영화에서 중요 또 미술 뭐 다른 예술에서도 중요 소재인 거는 마찬가지인데 근데 저는 소설이 가지고 있는 이 특성 중에 하나와 또 이 작품에서 중요하게 강조한 게 그게 지난 일로 묘사가 되거든요. 네. 그래서 그 이후의 삶이 저는 그 치명적인 사랑의 경험에서 더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맞아요. 그냥 소위 말해서 뭐 예전에 어떤 시인 뭐 사랑하다 죽어버려라 막 이런 근데 사실 그렇지 않거든요. 사랑이 끝난 후에도 삶은 지속되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사랑이든 어떤 인생에서의 돌이킬 수 없는 사건이든 그걸로 인해서 기존의 삶에 뭐랄까요 그 인물이 궤도를 이탈하는 거잖아요. 네. 그 궤도가 붕괴되거나 뭐 훼손되거나 근데 어느 순간 이제
다시 자기가 자기의 궤도를 구축해야 되는 시기가 오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러니까는 치명적인 사랑이든 뭐 돌이킬 수 없는 크나큰 사건이든 그 전과 도저히 같을 수 없는 그러니까 그 사건 이후에 그 사람이 어떤 삶을 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너진 그 궤도를 자기가 다시 구축해서 나름대로 그 사랑과 고통의 뭐 상처와 기억을 가지고 뚜벅뚜벅 걸어가듯 살 수 있느냐가 저는 그 인간의 내공 같은 것 또 혹은 그 영혼의 어떤 그 존재감의 본질 같은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어떤 일을 경험하고 나서 그 뒤로 좀 솔직히 말해서 그러니까 돌이킬 수 없이 망가지는 사람도 있거든요. 그렇죠. 예. 그리고 그 특별한 경험을 뻔한 표현이지만 승화시키지 못하는 사람도 있고요. 삶 속으로. 예. 그러니까 치명적인 사랑이든 사건이든 그걸 경험했다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이후에 어떤 삶을 그 사람이 살고 그게 그 경험의 어떤 존재를 그 후에 결정되는 것 같아요. 어떤 의미가 될지는. 네네. 지금 말씀 들으니까 저는 훨씬 더 이해가 잘 됐는데 네. 역시 어떤 치명적인 사랑 그 자체보다 사랑 그 이후의 어떤 정서, 감정 이걸 다루는데 또 단편이 또 좋은 그릇이 된 것 네. 같아요. 그러니까 이 수옥이라는 인물이 그런 시간을 다 겪고 나서 또 자기도 병을 겪고 나서 뒤늦게 이제 가족도 없이 혼자 있는데 뒤늦게 일종의 그 조카 손녀의 그 다민이라는 인물을 통해서 이제 모성을 뒤늦게 경험을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것 자체가 그런 삶을 그런 시간과 기억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고 다시 자기 궤도를 구축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 다민에게 그런 사랑을 줄 수 있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이 또 다른 작품 네네. B구역에 내리는 네. 비. 이 작품 보면 지진, 원전, 방사능 비. 어떤 이런 게 굉장히 흥미로웠어요. 네. 그 일본 후쿠시마 원전 사고 이후 최근 우리나라에도 원전 문제가 굉장히 지금 이슈로 대두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이야기를 쓰시게 된 계기가 있을까요? 네, 그 동일본 대지진 그쵸? 예, 벌써 꽤 오래됐네요. 네. 사실은 너무나 또 이거는 뭐 전 세계적인 충격이었고 재난이었고, 근데 그게 저는 단순히 그냥 엄청나게 끔찍한 자연재해다라고만 이제 느껴진 게 아니라. 역시 그걸로 인해서 삶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돌이킬 수 없이 변한 사람들이 분명히 존재할 거고 그렇죠. 그게 그때 그 쓰나미나 뭐 기억하셨던 어떤 그 엄청나게 우리가 상상을 초월하는 그런 재난의 모습들이 좀 비유적으로 다가오더라고요, 많이. 예. 그러고 나서 이제 그 돌이킬 수 없이 달라진 것 이후에 또 어떤 선택들을 하느냐. 라는 부분들. 근데 이 후쿠시마 원전과 관련해서는 제가 다큐멘터리를 본 적이 있는데 일본 다큐멘터리 그 방사능 오염으로 인해서 완전히 그 지역 자체가 초토화가 되고 다들 떠나고 이제 네. 그런 황폐해진 거에 남겨진 동물들. 네. 그걸 다룬 다큐멘터리와 또 사진집이 있더라고요. 근데 또 그 와중에 거기가 위험한 곳인지도 알면서도 남겨진 동물들을 돌보려고 들어가는 사람들이 또 있고요. 그렇죠. 예. 거기 아예 그냥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남아서 목축업을 또 하는 사람들이 또 있더라고요. 물론 거기서 나오는 어떤 걸 이렇게 상품화할 수는 없겠지만 계속 소들을 키우고 여전히 이렇게 돌보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에서 저 선택과 삶의 어떤 용기라는 건 뭘까라는 생각을 한동안 굉장히 많이 했어요. 네. 네네. 그래서 이 작품은 B구역에 내리는 비는 여러모로 시의성을 또 가지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도 계속 조명을 받을 수 있을 만한 작품이라고 봐요. 21년째 소설을 쓰고 계시는데요. 10권의 저서를 내셨고 또 석사, 박사 또 공부를 하시고 결코 쉽지 않은 시간이라는 짐작이 들어요. 혹시 그만두고 싶으신 때가 있었는지 제가 궁금해요. 21년째 소설을 쓴다 말하니까 뭐 매일매일 막 당연히 아니고요. 이제 이거는 저한테 글 쓰는 거는 제가 좀 이거는 다른 작가분들하고 다른 지점일 수 있는데 이렇게 얘기하는 것 자체가 조금 소위 말하는 재수없게 들리는 측면이 있을지 모르겠는데 궁금해진다. 이렇게 막 작가가 되고 싶다 이렇게 열망한 채로 등단을 한 게 아니었어요. 문예창작학과를 다니긴 했지만 중고등학교 때는 소설에만 관심이 있었던 게 아니라 대중문화 굉장히 좋아하고 네네. 문화, 뭐 인문학 이런 것, 예술 이런 거를 좀 이렇게 재밌어하는 그런 좀 명랑한 소녀였어요. 네. 이제 그러다가 어떻게 이제 뭐
미디어 이런 쪽으로 전공도 생각을 했다가 이제 문예창작학과에 오게 돼서 문화가 저는 20대에 들어와서 대학생이 돼서 만났고 내가 뭐 이 문학을 되게 이런 게 참 훌륭하구나. 대단하구나. 이걸 알았지만 감히 어떻게 내가 이런 생각을 하다가 예. 소위 이제 좀 말하는 엄격결에 네. 이렇게 덜컥 등단이 되어져서 네네. 저는 21년을 막 프로 의식을 철저하게 가지고 그 글을 쓴 건 아니고요. 한 10년 가까이는 글을 계속 쓰면서도 내가 작가 맞나? 계속 정체성의 혼란과 예. 내가 책을 내도 되는 건가? 뭐 이렇게 그런 부분들. 그래서 제가 작가라는 의식을 분명히 하기 시작한 건 이제 한 10년이 지나서부터인 것 같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뭐 글 쓰는 게 힘들다더니 뭐 이렇게 흔히 얘기하는 이제 그런 걸 느낄 여력은 별로 없었던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이제 그리고 대부분의 작가분들이 이제 뭐 30대 정도에 이제 많이 등단을 하시잖아요. 그러면 20대 때 혼란기를 보내고 또 사회생활도 하시고 여러 일들을 겪고 이제 그게 쌓여서 작가가 되고 또 이제 그걸 바탕으로 글을 쓰고. 근데 저는 좀 일찍 등단이 돼서 네. 사는 일, 뭐 사랑, 가족, 뭐 친구, 또 제가 사회생활 하는 것과 소설가라는 타이틀을 이미 가졌기 때문에 네. 그걸 이제 병행해 가는 것 자체가 굉장히 많이 좀 초반에 혼란스러웠어요. 그것을 제 나름의 방식으로 저에게 내면화 시키는 거가 한 10년 가까이 걸린 것 같아요. 네. 지금 이제 청취자분들은 잘 모르실 수도 있는데 지금 이신조 작가님이 언급결에 덜컥 등단하셨다고 하셨어요. 근데 그때가 24살 정도 돼요. 제가 계산해 보니까. 저도 비난의 화살을 받으려면서 천재도 아닌 주제에 그 글이 안 써질 때도 있지 않았을까요? 그럼요. 쓰고 싶지 않을 때도 있지 않았을까요? 그게 이제 제가 오늘 이따가 그 소리 이제 듣는 그 사운드 앤 스토리인가요? 거기에 가져온 거랑도 연결이 되는데 네네. 글이 안 써진다라기보다는 그 이제 이게 산문가들 긴 글을 쓰는 사람들만이 이제 공감하는 지점이실 텐데 어떤 궤도에 올라가지 않았다. 그러니까 뭐 구상을 하고 이런저런 아이디어를 떠올리고 산책을 하기도 하고 카페에 이제 뭐 수첩을 노트를 펴놓고 앉아있기도 하고 근데 어느 순간에 그 모든 게 아직은 쓰지 않았거나 이제 망설이고 있거나 쓰는데 아닌 것 같거나의 상태인 거죠. 근데 어느 순간 집중하고 조금 더 이렇게 제가 핍진하게 이렇게 하게 되면 어느 순간 이제 됐다라는 지점이 오는 것 같아요. 네. 그게 이제 거기까지가 힘든 거죠. 그게 안 써진다라고 말하기는 조금 다른 차원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완성하고 보면 그것까지도 쓰는 과정에 포함되는 것 같거든요. 그렇죠. 네네네. 끓는 점에 올라가는. 네, 예전에 이경 선배님이 그러셨나요? 이놈의 작가는 출근 시간과 퇴근 시간이 없어. 24시간 풀 가동. 네, 밥을 먹을 때도 화장실에 있을 때도. 그러니까 안 써져서 막 괴롭다. 이제 소위 말하는 작가분들 슬럼프가 오는 네네 그런 개념인데 저는 어느 순간부터는 그런 리듬을 타야 된다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지금은 그냥 머릿속으로만 구상하는 단계고 뭔가 아직 때가 아니야 뭐 이런 느낌? 또 조금 더 방치해야 돼. 뭐 이렇게 머릿속에서 좀 발효가 돼야 돼 라든지 좀 어디를 가자 해서 거기를 이렇게 가서 영감을 받는다든지 그냥 오늘은 뭐 그냥 놀지 뭐 이런 거까지도 뭐 이게 자기 합리화겠지만 네네. 그냥 안 써진다 괴롭다 이렇게 정의하고 싶진 않아요. 그것까지도 과정이기 때문에. 지금 보니까 이신조 작가님 마인드 컨트롤에 굉장히 능하신 분이에요. 그냥 슬럼프도 별로 없으실 것 같고. 아니 제가 아까 그 숨 앞부분 쉬듯이 쓰시는 것 같아요. 전반부 10년을 제가 너무 헤맸기 때문에. 네네. 그 소설 창작을 이제 가르치시기도 하는데 네네. 이 소설 창작을 가르치시면서 가장 역점을 두는 부분이 있다면 어떤 것이 있을까요? 네. 이게 이제 강의는 이제 얼추 보니까 제가 11년, 12년 차가 되더라고요. 이제 모교육 명지대에서부터 먼저 시작해서 뭐 여러 대학의 뭐 전공 뭐 소설 또 문학과 관련된 교양 수업도 했었고요. 또 뭐 글쓰기, 수필 뭐 이런 것도 했었고 다양하게 또 다른 데서도 이제 문학 관련 강의를 하고 있는데 요새는 어느 순간 보니까 10년 넘게 강의를 하다 보니까 제가 가르치는 20대 학생들에서도 세대 차이가 나기 시작하더라고요. 제가 그러니까 2000년대, 2007년부터 강의를 해서 고쯤에 저랑 같이 공부를 했던 학생들과 참고로 올해가 대학의 어떤 해인지 아세요?
모르겠는데요. 2000년생이 1학년으로 입학한 해입니다. 아, 2000년생 1학년으로 입학하네. 네, 지금 00년생. 그렇죠. 예. 이번엔 제가 이제 2학년 학생들과 대학원 학생들 수업을 하는데 아무튼 그 10년 사이에 그 학생들조차도 같은 글을 쓰겠다는 문창과 학생들이고 이제 다른 과 학생들이라도 문학에 관심 있는 학생들임에도 불구하고 세대 차이가 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그 세대 차이라는 게 문학을 대하는 태도가 그 사이에 우리 사회에 문학에 대한 콘텐츠 환경이 바뀌었잖아요. 그렇죠. 네네. 그러니까 책을 좋아하고 글을 쓰고 싶어 하면서도 지금 대학생들은 온라인 환경이, 그러니까 영상 매체나 그런 그 콘텐츠들이 물과 공기처럼 존재하는 곳에서 그 성장한 친구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들의 문학과 소설과 글은 그 전 세대들과 다를 수밖에 없는 거죠. 예. 그렇기 때문에 제가 강조하는 점이 뭔가 어떤 무슨 스토리, 뭐 글 이런 것도 좋지만 사실은 이야기가 소설에만 있는 게 아니죠. 영화, 그들이 좋아하는 웹툰에도 있는 거고, 그럼요. 뭐 드라마에도 있는 거고. 그러니까 저는 결국은 그래서 본질적으로 언어에 천착해야 된다는 걸로 귀결이 되는 것 같아요. 이야기가. 같은 이야기를 어떤 명배우의 얼굴 표정으로도 표현할 수 있지만 우리는 예, 오직 글만으로, 언어만으로 표현을 해야 되기 때문에 언어를 잘 능수능란하게 감히 어떻게 능수능란해지지 않지만 잘 언어에 대한 깊은 천착이 제일 중요하다라는 얘기를 많이 합니다. 결국 문장인가요? 글, 그렇죠. 그렇죠. 가장 중요한 것이죠. 이쯤에서 그럼 다음 코너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내가 가장 사랑하는 문장들. 어떤 문장들을 가져오셨을지 이신조 소설가의 목소리로 들어보겠습니다. 스벤은 60년 넘게 전업 화가로 활동했지만 내가 아는 그 어떤 화가보다 작품이 팔리지 않았던 화가였다. 그 결과 그는 물질적인 공경에 빠졌다. 그는 늘 돈이 부족했다. 평생 동안 가장 소박한 화가들이 적당한 작업실이라고 부를 만한 곳을 가지지 못한 채 지내야 했다. 그리고 소수의 친구들을 제외하고는 알려지지도 않았다. 그럼에도 그는 하루도 빠짐없이 붓이나 파스텔, 펜을 들고 작업에 임했으며 많은 날을 더 이상 빛이 들지 않을 때까지 꼬박 일했다. 그렇게 그는 자연히 갑자기 그 모습을 드러내던 계절의 순수함 속으로 걸어 들어갔다. 나는 늘 스벤이 자신의 작품 소재를 택하는 게 아니라는 인상을 받았다. 작품을 주문하는 건 늘 소재들 쪽이었다. 그의 소재들이 그의 후견인이 되었다. 해안선, 체리밭, 도시를 가로지르는 강, 펼쳐진 산맥, 옹이가 진 포도나무 가지, 친구의 얼굴. 파킨슨병이 진행되고 있던 마지막 몇 년 동안 그의 후견인은 그의 기력이 충분한 날이면 과일들이 놓인 접시였다. 그가 가족과 함께 지내던 스톡홀름 중심부의 공동주택 주방 식탁 모퉁이에 긴 손가락을 떨며 배열했던 과일들. 그는 그 과일들을 놓고 오일 스틱으로 엽서만한 정물화를 그렸다. 그는 자신의 곤경에 대해 떠드는 건 시간 낭비라고 여겼다. 신의 섭리를 믿었기 때문이다. 그는 행복한 순간들을 소중히 생각했고 물론 그런 순간들을 알아볼 수 있어야 한다고 그는 말했다. 위대한 화가이면서 또한 훌륭한 마음을 지니고 있던 피사로의 설레와 예상치 못했던 마주침. 늘 눈을 열어놓고 지내야 하는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렇게 하지 못한다. 그리고 자연의 신비를 소중히 생각했다. 그의 마지막 작품들, 그 작품은 정물화 작품들에서 색들이 서로에게 말을 걸고 있는 것은 바로 그런 이유 때문이다. 그것이 또한 그가 후회 없는 삶을 살 수 있었던 이유이기도 하다. 그도 화를 낼 때가 있었지만 개인적으로는 아무것도 후회하지 않았다. 그리고 바울을 들을 때면 신의 섭리에 대한 그의 믿음은 더욱 깊어졌다. 스벤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은 그가 고집이 세다고 생각한다. 그는 절대로 물러나지 않고 공개적으로 자신의 견해를 바꾸는 일도 절대 없다. 그는 쉬지 않고 조금씩 앞으로 나아간다. 심지어 마지막 순간까지. 한 번에 20cm만 움직일 수 있고 5m 정도의 거리도 불가능할 정도로 먼 거리로 느껴질 때에도 그는 조금씩 앞으로 나아갔고 잠시 쉴 때는 눈을 감고 다시 나아갈 힘을 모았다. 또 다른 사람들은 그가 평생을 미술에 바치고도 천재성을 보여주지 못했다는 이유로 그를 인정하지 않았다. 그들의 눈에는 그런 끈질김에서 드러나는 고귀함은 보이지 않는 것이다. 그는 죽었다. 홀로, 심장마비로. 정물화를 그리기 위해 과일들을 배열하곤 했던 주방 식탁에서 몇 미터 떨어진 곳에서 사망했다.
1년 중 낮이 가장 길었던 날이었다. 2003년 6월 21일 그가 발견되었을 때는 이미 낮의 길이가 조금씩 짧아지고 있었다. 네, 낭송이 귀에 쏙쏙 들어오는 그런 낭독이었습니다. 어떤 책에서 읽어주신 거죠? 네, 제가 좋아하는 네. 존 버거의 이제 우리가 아는 모든 언어라는 에세이집, 산문집이죠. 예. 네. 거기에서 이제 실제 존 버거의 친구이기도 했던 그 화가의 죽음에 대해서 묘사한 부분입니다. 소제목은 나는 아르카디아에도 있다라는 그 푸생의 그림의 제목을 따고 있어요. 네. 네. 이 읽어주신 부분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들어볼까요? 네. 이제 가장 사랑하는 문장들. 이 코너 제목이 너무 부담스러워서 그 많은 문장들 중에 무엇을. 근데 가장 사랑하는 문장들이라기보단 가장 사랑하는 작가들 중에 한 명의 글을 발췌하는 게 맞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제 존 버거를 발췌하는데 네. 이 작품은 참 훌륭한 작품이다. 혹은 이 작가 참 잘 쓴다. 이런 그 작가나 작품들이 있는가 하면 참 많이 배운다라고 하게 되는 뭐랄까요. 제가 혼자 이렇게 스승으로 생각하는 그들을 만난 적이 없지만 그런 작가들이 있는데요. 이제 존 버거가 저에게는 그런 작가, 스승 같은 작가, 이제 돌아가셔서 2년 전에 이제 겨울에 돌아가셨는데, 그렇죠. 제가 이번 그 다른 소년의 작가의 말에도 이제 그의 죽음에 대해서 이제 인용을 했었는데, 뭐랄까요, 이제 이렇게 생각하는 스승 같은 작가들이 좀 몇 있어요. 존 버거도 그렇고 프랑스의 그 파스칼 끼냐루 또 홀로코스트 생존 작가인 이제 프리모 레비나 일본 작가 오가와 요코 오에겐자부로 이제 제가 굉장히 좋아하고 존경하는 이제 작가들인데 존 버거 같은 경우는 이제 저도 그렇지만 이제 미술을 굉장히 좋아하는 또 작가고 아주 독특한 지점들이 있어서 언어가 가지고 있는 어떤 힘 또 언어가 가지고 있는 비밀 품위 이런 아주 우아한 그 언어의 존재감이 뭔지를 저에게 이렇게 어떤 방식으로인지 모르겠지만 이렇게 가르쳐 주는 것 같아요. 읽고 있으면. 그래서 그걸 통해서 잘 배웠다라는 느낌. 근데 이제 감사 인사도 못 드렸는데 떠나가셔서. 그래서 이제 존 버거의 실제 친구이기도 했던 어떤 무명 화가가 이제 어떤 세상으로부터 인정은 받지 못했지만 나름의 어떤 그림을 그려왔고 어떻게 마지막까지도 자신의 화가로서의 삶을 이렇게 지켰나 이제 그거를 이제 아주 담백하게 묘사한 작품인데 그래서 더 슬픈 것 같기도 하고요. 네. 그래서 그 친구의 이제 뒷부분에 제가 읽은 그 부분 뒤에 이제 어떻게 처음 만났고 어떤 시간들을 보냈고 이제 이런 것들이 나오는데 이제 그 행간이 역시 저한테 많은 어떤 가르침을 주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낭독을 해봤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신조 소설가님이 이번에 어떤 소리를 들고 오셨는지 궁금해집니다. 함께 들어보겠습니다. 이게 뭔가 굉장히 고무로 만들어진 우레탄 고무로 만들어진 것들을 빠르게 이렇게 두드리는 느낌이 드는데 설명해 주시죠. 아니 네. 컴퓨터 사용하시는 분은 다 알잖아요. 키보드 타이핑 소리인데요. 이제 아까 제가 글 쓸 때 어떤 리듬, 저만의 어떤 궤도에 올라가야 된다 이렇게 되는데 결국은 이 타닥타닥타닥 뭔가를 쓰고 있다는 그 소리를 제가 들을 때 그 느낌이 가끔 혜수 작가님도 느끼실지 모르겠는데 네. 특히 소설은 이렇게 긴 글을 쓰잖아요. 이렇게 고쳐가면서 계속 이렇게 약간 그 몰두해 있는 그 순간, 집중해 있는 순간에 약간 뭔가를 연주하고 있다는 느낌? 연주가의 느낌이 들고 그리고 자기 자신이 뭘까요? 그렇게 몰입해 있고 그래도 어느 순간 써지고 있다라는 느낌이 들 때 약간 내 상태가 이렇게 흐릿하게 약간 점액질의 상태? 그러니까 자의식이 좀 사라진다는 거죠. 잡다한 생각이라든지 이게 잘 쓸까 말까 뭐 이런저런 잡념, 고민 이런 거 없이 그냥 글과 나만 있다라는 느낌들. 그 예술가들이 어떤 것에 몰두하고 집중하고 몰입해 있는 순간은 자기 자신이 오히려 이렇게 사라지는 순간이라 그러잖아요. 그렇죠. 다 아실 것 같아요. 창작해 보신 분들은. 그래서 그때의 소리라는 게 뭐가 있을까 그러면 그 타닥타닥타닥 이렇게
마치 리듬 이렇게 피아노 연주하듯이 예, 그렇게 하고 있는 그 타이핑 소리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지금 설명을 듣다 보니까 작가 자신은 사라지고 타이핑만 남은 어떤 그런 모습이 이게 떠올라요. 갑자기 유령 스릴러적인 셈인데요. 근데 저는 다른 동료 작가들이 타이핑을 어떻게 하는지 몰랐는데 진짜 빨리 치시네요. 아니 이거 진짜 평상시 근데 소설 약간 쓰는 스피드. 의식하지 않으시잖아요. 이제 네. 작가님도 그렇고 이렇게 자기도 모르게 손이 이제 저절로 움직이는 듯한 느낌. 제가 하나 재밌는 저기를 들었는데 네네. 이 컴퓨터 키보드 소리보다 또 아날로그 감성 있는 작가분들 중에 이제 외국 경우였는데 이렇게 예전 타자기 소리를 되게 좋아하시는 분들이 있대요. 맞아요. 네. 근데 이제 타자기로 쓰기도 하고 또 그 클래식 타자기 매니아들도 있고 막 그런데 아예 어떤 키보드 그렇죠. 그 블루투스 키보드에 그 타자기 소리가 입력돼 있는 키보드들이 있대요. 맞아요. 두드리면 저 봤어요. 예, 그래서 그 소리에 대한 어떤 작가들의 애정이 분명 있는 것 같아요. 타이핑 소리에 대한. 예. 어떤 마트에 가면 팔아요. 아 그래요? 어느덧 약속된 시간이 다 되었는데 오늘 소감 대신에 2019년도에 꼭 하고 싶은 일이 있다면 말씀해 주시죠. 아, 네. 뭐 소설보다는 네. 제가 이제 뭐 20년 또 10번째 책도 내다 보니까 이제 제 삶에 있어서 쓰는 것 말고 삶에 있어서 뭔가를 좀 변화시켜야 되겠다라는 게 이제 올해의 화두 같은 게 돼서 약간 뭐랄까요? 좀 계획 중에 하나가 안 해본 거 하기 뭐 이런 네, 거예요. 네, 맞아요. 그래서 지금 되게 오랜만에 이사도 계획을 하고 있고 다 이제 올해 안에 그리고 뭐 안 가본 곳 또 안 해본 곳 막 이런 것을 지금 한창 궁리를 하고 있어요. 좀 뭐랄까, 그러니까 그것 자체가 작가한테 인풋 같은 거잖아요. 그렇죠. 이제 아웃풋을 많이 그동안 했기 때문에 좀 당분간은 그게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또 이전과는 다른 어떤 삶. 또 다른 그렇죠. 소년의- 또 다른 다른 소녀가 소녀 아니죠. 예, 다른 작가가 되려고. 이제까지 해보지 못하신 것 많이 해보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이신조 소설가님의 다른 소년에 대해서 함께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저는 이신조 소설가님 보내드리고요. 2부 책들의 방에서 뵙겠습니다. 문장의 소리 2부 책들의 방. 2부 코너에서는 책과 관련된 다양한 분들을 초청해서 많은 이야기를 나눠보고 있습니다. 오늘은 지역 동네 서점 3요소의 조규식님 그리고 완벽한 날들의 최은복님 두 분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대전에서 KTX를 타고 올라온 서점 3요소를 운영하는 조규식입니다. 3요소는 삶에서 꼭 필요하진 않지만 삶을 더 풍요롭게 해주는 세 가지 북, 베버리지, 커뮤니티를 제공하는 공간입니다. 일반 단행본을 중심으로 독립출판물도 다루고 커피와 차, 맥주를 판매하며 정기적으로 독서 모임, 창작 모임, 영화 모임, 영화 상영회 등의 다양한 문화 모임과 작가 초청 행사, 공연 등의 이벤트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네. 북 비버리지 커뮤니티. 네. 비버리지면 음료 말씀하시는 건가요? 네, 맞습니다. 그 세 가지 요소가 있다 해서 3요소군요. 네, 맞습니다. 네. 옆에는 최윤복님 오셨습니다. 네, 미세먼지 청정 지역 강원도 속초에서 온 최윤복이라고 합니다. 네, 버스에서 내렸는데요. 네네. 숨이 턱 막히더라고요. 네. 서울 공기가 안 좋죠. 네. 조규식님은 KTX를 타고 오시고 최윤복님은 속초에서 버스를 타고 오셨습니다. 최윤복님도 완벽한 날들 서점 소개를 좀 해주시죠. 속초에 있고요. 책과 함께 하루를 완벽하게 쉴 수 있는 곳을 표방하고 있습니다. 네. 책과 함께 하루를 완벽하게 쉴 수 있는 그래서 서점 이름이 완벽한 날들이군요. 네, 맞습니다. 저희 책들의 방 코너에서는 직접 자신의 연대기를 소개해 주셔야 하는데요. 먼저 조규식님의 나의 연대기 들어보겠습니다. 1986년에 태어났다. 걸핏하면 생떼를 부리는 고집센 아이로 부모님 속을 썩였다. 초등학생 땐 담임 선생님으로부터 외국에서 살다 왔냐는 진지한 질문을 받아본 적이 있고 고등학생 땐 야자하기 싫으면 교장 선생님께 말하라는 담임 선생님의 말씀에
바로 교장실로 달려갔다. 담임 선생님은 나를 포기했다. 그즈음 박찬욱, 봉준호 감독 등을 필두로 한국 영화의 부흥이 시작되었고 별다른 꿈이 없었던 나는 영화 감독이 되겠다는 포부로 영화학과에 진학했다. 군 시절 책을 많이 읽었다. 책이 좋다는 걸 처음 알았다. 저녁 후 한국 영화는 끝났다. 나는 재능이 없다. 덥고 추울 때 밖에서 잠도 못 자고 일하며 살 수는 없다는 이유로 영화의 꿈을 접었다. 백남준을 우연히 알게 되었고 그 같은 사람이 되고 싶어졌다. 관심사를 넓혀 문해창작학과의 시수업, 소설 수업을 들었고 미대도 기웃거렸다. 졸업을 앞두고 유학을 갈까 생각했지만 영어도 못하고 모든 것을 새로 시작할 용기도 없어 일단 취업을 하기로 했다. 내가 일할 수 있는 유일한 곳이라 생각해 모 멀티플렉스 극장 회사에 입사했다. 현재를 살지 못하고 과거와 미래 속에 살았다. 스트레스가 심했다. 물론 배운 것도 많았다. 이만하면 됐다는 생각에 퇴사했다. 우연히 독립서점의 존재를 알게 되었고 내가 바라던 공간이란 생각에 퇴사 6개월 만에 3요소에 문을 열었다. 책과 음료를 팔고 모임과 행사를 기획 진행하며 근근히 먹고 산다. 아주 근근히. 책을 읽고 생각하고 이야기 나누며 비로소 괜찮은 사람이 되었다고 생각한다. 영화 플립들에 나온 사랑이 최고야. 나머지는 그게 다 안 되니까 하는 거야. 라는 말을 신조처럼 여기며 산다. 네. 재밌습니다. 초등학교 때 선생님께서 외국에서 살다 왔냐? 라는 질문을 했다고 했는데 그 어떤 상황인가요? 잘 이해가 안 되는데. 저도 상황은 잘 기억이 나지 않는데요. 제가 궁금한 게 있거나 좀 부당하다고 느끼거나 그런 거 있으면은 바로바로 뭐 이야기를 하고 또 뭐 말대답도 잘하고 그렇게 하고 또 이제 눈도 똑바로 쳐다보고 이야기를 하고 하다 보니까 선생님께서 생각하기에는 한국에서 자란 아이 같지 않다고 생각을 하셨나 봐요. 그래서 부모님을 불러오라고 하셨고 네. 사고를 친 것도 아닌데 그래서 부모님께 그렇게 말씀하셨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어떤 부당한 거라든지 궁금증이 생기면 바로바로 질문을 하고 이렇게 조금 당당한 시선을 가졌던 유년기를 보냈군요. 좋게 말하면 이제 그런 건데 좀 선생님에 대한 예의가 없었을 수도 있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하기야 야자 하기 싫은 사람 교장실로 가라고 했을 때 바로 네, 바로 갔습니다. 네, 전 하기 싫습니다. 네. 그래서 어떻게 안 하게 됐나요? 네, 그때 담임 선생님께서는 이제 진짜 가라는 말씀이 아니었고, 그러니까 일종의 수사적인 표현이었는데, 제가 진짜 가니까, 네. 그냥 그래도 하지 마라 하고서 그때부터 이제 야자는 안 하게 됐습니다. 그 고등학교 3년을 야자를 안 하고. 그때가 2학년 때였던 2학년 것 같습니다. 좋네요. 그 군복무 시절에 이제 독서를 이렇게 많이 하게 되잖아요. 네. 인상 깊었던 책이 있었을 것 같아요. 사실 제가 군 시절에 이제 책을 거의 처음 읽기 시작을 했던 것 같아요. 네. 그때 인상 깊었다기보다 그냥 처음 책을 읽어서 지금 뭐 제가 좋아하는 뭐 김현수 작가도 그렇고 뭐 윤대영 작가도 그렇고 다 그때 처음 읽었고 그때가 어떤 정서가 이제 좀 완성이 되는 시기였는데 그 시기에 그 책들의 영향을 많이 받아서 그런 감성이라고 할까 이제 그런 거를 갖춘 인간으로 성장한 것 같습니다. 그 군복무 시절에 만났던 책이 그 운명을 바꾸는 경우들이 좀 있거든요. 네. 보니까 그때 책을 만났기 때문에 지금 서점을 또 열게 되는 그 어떤 씨앗의 시간이 아니었을까요?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 영화의 꿈을 접고 네. 백남준을 만났다라고 네. 지금 말씀하셨는데 네. 백남준을 처음 만났을 때에 네. 받았던 어떤 인상이라든지 어떤 충격 이런 게 있을까요? 예, 사실 이 삼요소라는 이름 자체도 백남준 님의 그 Three Elements라는 작품이 있어요. 이제 거기서 따온 거이기도 하고요. 네. 그러니까 다양한 음악도 하시고 영상도 하시고 뭐 퍼포먼스도 하시고 글도 워낙 많이 읽고 또 많이 쓰시고 하셨던 분이잖아요. 네. 그래서 어떤 저의 그냥 이상향
이상적 롤 모델. 네. 아. 근데 그렇지만 이상으로 하기에는 너무 위대하신 분이셔서. 네. 그렇군요. 그 독립서점을 이제 퇴사 6개월 만에 꾸리신 거잖아요. 네. 내가 서점을 열어야겠다. 네. 이게 딱 마음 먹은 순간이 있었을 것 같아요. 제가 퇴사하고 이제 뭔가를 하긴 해야 되겠는데 뭘 할까 하다 우연히 팟캐스트에서 이제 한 그 서점, 제가 지금 하는 것과 유사한 서점을 하고 계신 사장님께서 나오셔서 우리는 이러이러한 걸 한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게 뭐 책도 팔고 음료도 팔고 뭐 작가님들이나 뭐 가수분들 초청해서 공연도 하고 뭐 영화도 보고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걸 다 제가 이제 좋아하는 것들이다 보니까 이거면은 뭐 제가 재미있게 오래 할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거다 하고서 그냥 바로 선택하게 됐어요. 어떻게 자본이 좀 충분했습니까? 자본은 충분하지 않아서 좀 공간이 이제 돈을 좀 안 들인 티가 나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제가 이제 회사 다니면서 모은 돈, 뭐 퇴직금 하고 이제 아버지께 이제 조금 지원을 받아서 문을 열게 됐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다음으로는 완벽한 날들의 최연복님의 나의 연대기 들어보겠습니다. 학교에선 교과서, 도서관에서는 시험 공부, 서점에서는 학습지, 책이 있는 공간에서조차 독서라고는 담을 쌓고 지냈다고 할 만큼 어려서부터 책을 사서 읽은 기억은 그다지 없습니다. 대학을 가면서 1년 정도 학교 도서관에서 그 반납한 책을 정리하고 장학금을 받는 일을 한 적이 있었는데요. 그때 그 일을 하면서 틈틈이 아무 책이나 집어 읽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학교를 마칠 무렵 경복궁, 서대문, 대학로 등의 새로 생기는 서점들을 보고 홀린 듯 찾아다녔던 적이 있는데요. 그곳에서 이루어지는 어떤 다양한 모임들을 보면서 비록 공간은 작지만 이런 곳이 어찌 보면은 그 어떤 곳보다 큰 대학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막연히 어떤 문화공간이라는 이름의 무언가를 하고 싶어서 그 다니던 학교 앞 술집을 인수에 비슷하게 뭐라도 하고 싶었는데 실패한 적도 있었고요. 시간이 한참 지나서 결혼도 하고 아이도 생기고 나니 더 늦기 전에 하고 싶던 일을 해야겠다는 마음으로 대책 없이 문을 열었습니다. 어느새 2년을 훌쩍 넘겼고 하고 싶은 일을 업으로 한다는 건 낭만은 포기하고 현실을 받아들이는 일이라는 깨달음을 얻으며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습니다. 인문학을 하고 싶었지만 결국 먹고 사는 일에 급급해 지극히 상업적인 공간을 이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네. 어릴 적 독서와 담 쌓고 네네. 책을 사서 읽은 기억이 없는 분이 네. 결국에 서점을 내셔서 운영하고 계시는데 조규식님은 지금 최연복님의 나의 연대기 듣고서 어떤 생각을 하셨어요? 저는 아직 결혼을 안 했는데 그 결혼을 하시고 또 이제 자녀분도 생기신 다음에 이제 이런 공간을 운영을 하시는 게 굉장히 용감하고 멋지고 그런 네. 생각이 많이 듭니다. 어느덧 2년을 넘기셨잖아요. 네. 진짜 용감하고 멋진 일을 지금 2년째 하시는데 네. 낭만을 포기하고 현실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상황. 네네. 어떻게 견디셨어요? 그 방금 용감하다고 해주셨는데 네. 정말 무식한 게 용감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으로 일단 열었고 어떤 긴 하루는 엄청 길었지만 지나고 보니 2년은 짧았던 것 같은 생각도 들어요. 네. 네. 보통 몇 시에 문을 열고 몇 시에 문을 닫으세요? 아침 9시에 문을 열고요. 저녁 8시에 문을 닫습니다. 그 8시에 문을 닫을 때 네. 하루에 그 수입 같은 걸 정리하잖아요. 네. 이런 질문을 드려도 될지 모르겠는데 네네. 가장 많이 수입을 올린 네. 날의 금액이 어느 정도 돼요? 수입이요? 예.
2년 동안에 최고치를 경신한 날이. 바로 지난주인데요. 지난주에 100만 원입니다. 그 정도면은 괜찮죠. 괜찮은 정도가 아니고요. 저희 뭐 안 될 때 일주일치 거의 뭐 그 정도라고 봐도 되니까. 안 될 때 일주일치. 네네네. 앞으로 그럼 희망이 있네요. 그게 잘 모르겠어요. 근데 네. 예, 완벽한 날들은 이제 북스테이도 함께 하고 있다고 알고 있어요. 네네. 유명 맛집이나 관광지를 찾아다니는 여행이 아니고요. 그 오직 책과 함께 하루를 온전히 보내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네. 그런 생각으로 북스테이를 함께 하고 있습니다. 네. 보통 그 게스트분들이 오시면 며칠 정도 묵나요? 북스테이로? 물론 하루 이틀 지내시는 분들이 가장 많긴 한데요. 정말 쉬러 오시는 분들은 뭐 한 나흘 닷새 이렇게도 오셔서 네. 뭐 어디 그렇게 다니진 않으시고요. 그냥 방에 계시다가 서점에 오셔서 책 보시거나 차를 마시기도 하시고 네. 그렇게 며칠씩 보내다 가시는 분들도 계세요. 그렇군요. 이 지방에서 서점을 운영하는 것에 대한 장점과 단점이 있을 것 같아요. 조규식님 어떻습니까? 제가 생각했을 때는 대전에는 아직 이런 공간이 그렇게 많지가 않아서 희소성의 측면에서는 좀 장점이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단점이라고 하면 똑같이 이런 공간을 소비하는 문화나 향유증도 희소하다는 점. 근데 단점이라고 방금 말씀드린 거는 좀 농담이 섞여 있고요. 제가 좀 노력을 더 해야겠구나. 삼유소가 아직 매력이 부족한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최윤봉님은 어떻습니까? 아무래도 속초가 그 어떤 관광지로서 특성이 강한데요. 그러다 보니까 속초는 그 저희뿐만 아니고 지역 주민들만이 아닌 여행객의 의존도가 꽤 높은 편이에요. 네. 그러다 보니까 서점에 오는 손님을 그 지역 주민에 한정하지 않고 전국에서 여행 오는 분들까지 확장해서 생각할 수 있다는 점이 좀 장점이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대신 그 지역 주민들과 함께 좀 다양한 활동을 하고 싶었던 동네 서점인데 그분들에게만 집중할 수 없다는 점은 좀 단점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지금 대전과 속초에서 서점을 이제 오픈하게 된 계기라고 한다면 홈그라운드이기 때문일까요? 아니면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저는 일단 그게 말씀하신 게 가장 큰 이유인 것 같아요. 네. 저는 이제 대전이 고향이고 20대는 이제 서울에서 보내기는 했지만 직장 생활은 또 대전에서 하다 보니까 서울에서 해볼까도 생각을 했는데 이제 모아둔 돈과 일단 생활적인 면을 고려해 보니까 대전이 유일한 선택지여서 큰 고민 없이 대전에서 하게 되었습니다. 최윤봉님은 어떠십니까? 저도 고향인데요. 그 어려서 학창 시절을 보낸 곳이기도 하지만 그 속초가 저한테는 나름 애증의 도시 같아요. 그러니까 어렸을 때는 하루빨리 그곳을 벗어나고 싶다는 생각을 한 적이 있을 정도로. 네. 근데 나중에 이제 뭐 결혼하고 아이를 갖고 그러면서는 속초의 자연 환경을 생각하면 여기도 좋겠다라는 생각이 좀 강했고요. 무엇보다 그 수도권에서 생활에 좀 당시에 지쳐 있었던 점도 있었고요. 네. 올해 서점에서 계획하는 프로그램이 어떤 게 있을까요? 최윤봉님부터 완벽한 날들. 네. 뭐 꾸준히 문화 어떤 프로그램을 진행하고는 있어요. 네. 물론 저자를 초청한 북토크라든지 뭐 그림책의 원화 전시회, 뭐 공연 등등을 당연히 하고 있긴 한데 이거는 그냥 아직 아이디어 차원인데요. 저희가 그 비수기의 북스테이인 그 게스트하우스의 방이 비는 기간이 좀 많거든요. 그래서 그 기간에 그 빈 방을 어떻게 활용하면 좋을까 이런 생각을 하다가 마침 여행을 오고 싶어하는 작가분들이 계신데 그때 마침 저희 객실이 빈다면 작가님들께 그 방을 제공을 하고 대신 와서 며칠 뭐 사흘이든 뭐 계시는 동안에 하루 한두 시간 정도만
그러니까 그중에 하루 한두 시간 정도만이라도 어떤 팬들이나 독자들과 만나는 시간을 가져주시면 어떨까 이런 생각을 좀 해보고 있어요. 지금 이 방송을 듣고 있는 작가님들 엄청 좋아할 것 같아요. 네, 환영합니다. 네. 그러면은 이거까지 네네. 여쭤봐야 되겠는데요. 네네네. 서점을 찾아가는 방법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죠. 그 속초에 터미널이 2개가 있는데요. 네. 저희는 속초 시외버스 터미널 바로 옆에 있습니다. 터미널에서 내리셔서 뒤를 돌아보면 정말 바로 보일 정도로 가까운 곳에 있는데요. 네. 길이 꺾이는 곳에 있어서 잘 보이지 않을 수 있으니 내려서 전화를 주시면 됩니다. 네. 네. 완벽한 날들 속초 시외버스 터미널에 내려서 뒤를 보면 바로 보이는 서점. 작가분들이 책 내고 머리 식힐 겸 네. 속초 가면 네네. 그곳에 또 홍보도 하고 맞습니다. 독자도 만나고 네네. 여러 가지로 좋을 것 같아요. 조규식님은 올해 서점에서 계획하는 프로그램이 어떤 게 있습니까? 제가 모임을 많이 진행을 하고 있거든요. 그 모임 끊기지 않고 일단 계속 진행하는 것이고, 작년에도 작가분들이랑 가수분들 초청해서 이제 행사를 한 달에 한두 번씩은 열었는데, 이제 올해에도 똑같이 그런 행사를 이제 진행하려고 하고 있고요. 일단 4월, 5월, 6월에는 확정이 된 행사가 있어서 안내를 드리면, 첫 번째는 4월에는 하고 싶으면 하는 거지 비혼, 연애하지 않을 자유를 쓰신 이제 비혼과 비연의 칼럼니스트이신 이진송 작가님. 그리고 5월에는 영화 감독, 가수, 작가로 활동하시는 이랑님. 6월에는 일간 이스라 수필집 나는 울 때마다 엄마 얼굴이 된다를 쓰신 이스라님. 네. 행사가 일단 확정이 되어 있습니다. 네. 대전 3요소에 지금 여러 가지 행사들이 가득 차 있네요. 대전에 사시는 분들은 행복하실 것 같아요. 자, 서점을 운영하는 동안 어떤 분이 무한한 경제적 지원과 인적 자원을 대주겠다라고 했을 때 꼭 하고 싶은 프로그램이 있다면 뭐가 있을까요? 최윤봉님부터 말씀해 주시죠. 무한한 자원이요? 네. 경제적 지원과 인적 자원 다 대주겠다. 어떤 프로그램을 해보고 싶으세요? 이건 정말 지금 떠오른 건데요. 네. 그러니까 저희는 어쨌든 서점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책을 중심으로 한 거꾸로 가면 독자부터 서점원 그리고 편집자, 뭐 작가 등등 이렇게 이분들이 다 같이 모여서 어떤 놀 수 있는 그런 자리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네. 속초 앞바다에 큰 배 네네. 한 척 띄우시죠. 네. 그 정도면 좋을 것 같네요. 네. 3요소의 조규식님 어떻습니까? 사실 그런 질문은 굉장히 흥미로운데 네. 이것은 현실적이지 않다. 그렇기 때문에 그 답은 이제 갑자기 떠오르긴 좀 어려운 것 같고, 진짜 꼭 하고 싶은 것이 있다면 이제 3요소 3주년 파티인데요. 이걸 좀 호화롭게 할 수는 있겠네요. 3주년 파티를 한다는 건 이제 4년 차를 맞이한다는 것이고, 또 그때까지 생존했고 앞으로도 살아가겠다고 선언하는 것이라고 이제 생각을 하는데요. 3요소가 이제 3주년을 맞이했을 때 어떤 모습일지, 또 어떤 분들이 모여 있을지, 어떻게 운영되고 있을지가 궁금해서 그 행사를 그 프로그램을 꼭 진행해보고 싶습니다. 좋습니다. 그러면 3요소 서점에 가는 방법 설명해 주시죠. 요즘에는 이제 내비게이션이 지도가 잘 발달이 되어 있긴 하지만 그래도 안내를 드리자면 일단 둔산여고라고 네. 고등학교가 있어요. 네. 근처에. 그 고등학교에서 갈마 육교라는 곳으로 대로변을 타고 쭉 올라오시면 이제 도로 끝에 그 빨간 간판의 고깃집이 있고요. 길 끝에 빨간 간판. 네, 그리고 거기 2층에 이제 2층. 위치해 있는데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면 이제 그 대로변 아니고 그 골목이 최근에 예쁜 카페와 식당들이 막 유행처럼 생겨나고 있어요. 분위기가 좋군요. 네, 그 뒷골목은요. 그래서 제2의 꽃다방이라고 하는 약간 핫한 식당이 있는데 거기 바로 뒷건물입니다. 이게 가장 정확한 방법, 안내 방법인 것 같아요. 좋습니다. 벌써 약속된 시간이 됐는데요. 두 분 다 문장의 소리의 첫 출연이신데 오늘 소감 대신에 올해 꼭 이루었으면 하는 소망이 있다면
최윤복님부터 말씀해 주시죠. 아무래도 전 서점원이다 보니까 더 많은 그리고 더 다양한 책을 읽고 소개하고 팔고 싶습니다. 네. 조기신님. 저는 얼마 전에 여자친구한테 청혼을 했어요. 네. 여자친구분은 승낙을 해줬어요. 근데 네. 이제 여자친구 부모님의 허락을 받는 진짜 고비가 이제 남아 있는데요. 네네. 3요소의 운명이 저의 운명과 동일하기 때문에 네. 이 고비를 무사히 넘기는 것이 네. 결혼 승낙을 받는 것이 네. 저의 유일한 소망입니다. 여자친구 부모님께 짧게 네. 말씀하는 시간을 드려볼까요? 부모님, 아버님, 제가 돈은 없지만 제 여자친구, 그 어머니, 아버님의 따님을 가장 행복하게 많이 웃게 해줄 수 있습니다. 저를 놓치시면 실수하시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허락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좋습니다. 문장의 소리 이제 마칠 시간인데요. 이어서 첫 책을 낸 작가들의 소개가 있습니다. 여기까지 저는 헤이스였고요. 다음에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장의 소리 정현우 시인입니다. 오늘은 첫 소설집 여우의 빛을 출간하신 이동욱 소설가와 함께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2019년도 첫 책 처음 주인공이십니다. 네. 오랜만에 첫 책이 나왔는데요. 네. 소감이 어떠신가요? 일단은 책임감을 많이 느끼게 되는 것 같아요. 예전에는 책이란 결과물이 없을 때는 그냥 이렇게 써야지 저렇게 써야지 이런 생각만 많았었는데 막상 실물로 책이 나오고 손에 책이 들리는 감각을 느껴보니까 그 전에 생각만 했을 때랑은 좀 다르게 구체적으로 어떻게 실감되는 부분도 있고 또 마음도 그만큼 좀 무거워지는 것 같고 이런저런 생각이 많이 드네요. 제목이 독특합니다. 여우의 네. 빛인데 네. 어떤 것들을 생각하면서 지으신 거예요? 엄밀히 말하면 제가 지은 제목은 아니고요. 이 제목 같은 경우는 소설가들이 소설을 쓸 때 뭐 여러 가지 방식들이 있겠지만은 이 소설 같은 경우는 제목을 제가 먼저 듣고 이 제목이 너무 마음에 들어서 이 제목으로 꼭 소설을 한번 써보고 싶다라는 생각이 먼저 있었거든요. 네. 그리고 여우의 빛이라는 그 말은 그때가 예전에 제가 대학원 시절에 학교를 갔다가 와서 그때는 라디오를 자주 들었거든요. 라디오를 틀었었는데 그때 그 DJ가 하는 멘트 중에 이런 말이 있었어요. 북유럽에서는 오로라를 여우의 빛이라고 부른다고. 네. 그 말을 라디오에서 듣는데 또 마음에 들어서 급하게 메모를 해놨었죠. 그래서 그때 여우의 빛이라는 단어도 마음에 들었고 그런 배경도 마음에 들었고 그래서 그때 느꼈던 감정을 좀 더 구체적인 결과물로 남기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고 그런 욕심에 시작했던 소설이었죠. 오로라를 직접 보신 적이 있으세요? 직접 본 적은 없죠. TV에서나 뭐 영화에서는 가끔 봤었는데 그때 그럼 기억들을 네. 살려서 아마 쓰게 된 것 같아요. 그럼 여행을 좋아하시는 편이에요? 아니면 안 좋아하시는 편인가요? 여행이요. 네. 그게 그때그때 좀 다른 것 같아요. 어떤 때는 여행을 가는 것도 되게 좋아하는데 평소에는 그렇게 움직이는 걸 좋아하는 편이 아니라서. 그 이동욱 소설가님이 등단을 시로 먼저 하신 걸로 알고 있어요. 네. 네, 그리고 또 소설로 등단했을 때 또 굉장히 센세이션을 일으켰다고도 들었는데 뭐 오랫동안 뭐 시집을 먼저 내려고 했던 건지 아니면 소설을 내려고 했던 건지 어떤 경우가 있었는지 궁금하거든요. 어떤 상황들이 있었는지. 일단은
그 사이에 직장 생활을 좀 오래 했었고요. 하게 된 계기는 이제 경제적으로 도움을 좀 받아야 되는 사정이 있었던 터라 오래 했었는데 또 그 광고 회사에서 카피라이터로 오래 있었거든요. 네. 그 일 자체가 좀 뭐랄까 퇴근하면 업무가 끝나는 게 아니라 나름대로 계속 그 생각을 해야 되고 프로젝트가 하나 걸릴 때마다 여유 시간이 별로 없는 생활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개인적으로 이 절대 시간이 있어도 그 시간은 이제 지필이나 독서에 할애하기가 좀 심적으로 부담이 있고 하다 보니 그 직장 생활하는 동안에는 글 쓰는 작업을 좀 많이 소홀했던 경향이 있었던 것 같고요. 그리고 재작년 말인가 회사를 이제 그만두고 너무 늦어질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해서 이제 그동안 썼던 거랑 새로 쓴 거랑 해서 모아서 소설집을 내게 됐던 거죠. 처음에 등단은 그렇죠. 시로 먼저 했었는데 네. 시인이 원래 되고 싶었죠. 그래서 이제 등단 준비하면서 열심히 노력도 많이 했던 거고 과정 속에서 네. 이제 글 쓰는 거나 언어에 대한 감각을 좀 익혔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게 소설을 쓰는데 도움이 어느 정도 되고 그리고 운도 좋게 따라줘서 소설로 또 등단을 하게 되지 않았나 싶네요. 그럼 시는 언제부터 쓰신 거예요? 그런 질문을 받으면 이제 중학교 때부터 일단은 생각은 있었어요. 어, 시라는 장르를 처음 접하면서 마음에 들었고 네. 좋아하게 됐고 좋아하다 보니까 좀 더 잘해보고 싶다는 생각이 개인적인 욕심이 계속 커졌던 거죠. 시랑 소설이랑 이라든가 어떻게 다가오시나요? 두 개의 장르가. 그러니까 제 이력이 있다 보니까 사람들이 흔히들 그런 거를 되게 궁금해하는 것 같아요. 네. 시로도 등단을 하고 소설로도 등단을 했으니 이제 시도 잘 쓰고 소설도 잘 쓰고 뭐 이렇게 생각하실 것 같은데 물론 그런 기대는 참 고맙긴 한데 제가 그렇다고 해서 그 두 가지 장르를 다 완벽하게 알고 이해하고 있다고 말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고요. 그래서 나름대로 제가 생각하는 거는 인터뷰에서 다른 쪽에서도 한번 얘기했던 것 같은데 네. 시라는 장르는 뭐랄까 우리가 살면서 알 수 없는 순간들이 많이 있죠. 혹은 이해하기 어려운 순간들이 있는데 그런 순간들을 발견해내고 이거는 알 수 없는 것들, 이거는 우리가 아직 이해하기 어려운 것들이라고 사람들에게 소개시켜주는 작업이 일단 시라는 장르가 갖고 있는 특징인 것 같고 거기에 비해서 소설을 얘기한다면은 소설은 알 수 없고 이해하기 어려운 것들을 이해해 나가려고 하는 과정들을 기술에 넣은 게 소설이란 장르의 특징이 아닐까. 그리고 시라는 장르와 소설이라는 장르가 그런 특징이 있다면 그 사이에 접점도 있을 것이고 아마 제가 하는 대부분의 작업들이 그 접점에서 시작하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을 요즘은 하고 있어요. 그러면 다음에 나오는 건 시집인가요? 일단 시집도 준비를 하고 있죠. 개인적으로 이제 시간이 오래 지나긴 했었지만 시집을 먼저 내고 싶었는데 현실적인 여건이 잘 따라주지 않아서 그건 좀 어려웠던 것 같고 그래도 시집도 열심히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 수록된 8편 작품에는 뭐 킬러, 열쇠공, 연주자, 드라이버 등 되게 많은 이제 어떤 기능을 수행해야 되는 기능인들이 등장을 하는데요. 네. 이런 기능인들을 주인공으로 내세운 이유가 있을지 전 그게 궁금했거든요. 그게 처음에 보도자료를 통해서 저도 접하게 됐는데 해설을 그래요? 통해서도 접하게 됐고 저도 이제 제가 그렇게 쓰면서 그런 것들이 사람들에게 주목을 받을 거라고 생각을 해본 적은 없었는데 또 그런 식으로 이렇게 정리가 되고 하다 보니까 저도 물론 제가 쓴 작품이긴 하지만 새롭게 보게 되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왜 그럴까라고 생각을 해보니까 작품들에서 기본적으로 이제 공통되는 뭐랄까 감정이라고 할까 그런 것들을 정리한다면 상실에 대한 감각을 제가 얘기하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런 감각을 뭐랄까 하나의 실루엣으로 두고 거기에 해당하는 주체들을 상상해내다 보니까 어떨 때는 그게 이제 킬러가 될 수도 있겠고 어떨 때는 다른 뭐 열쇠를 만드는 사람일 수도 있겠고 그렇게 서로 이제 분화가 된 게 아닐까. 그러니까 주체가 먼저 있고 그림자가 생기는 게 아니라 저 같은 경우는 그 반대되게 시작을 한 것 같아요. 그림자를 먼저 세워놓고 그림자에 해당하는 실체를 하나씩 상상해 본
그런 결과가 아닐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는 문체들이 되게 감각적이고 상실과 살아있음의 경계에서 계속 어떤 집요함 이런 것들이 많이 느껴졌거든요. 그래서 네. 제가 궁금한 거는 이제 그런 계속되는 삶 속에서 이동 소설가님이 글을 쓸 때 가장 집중하는 감각이라고 해야 되나? 가장 기본적으로 음, 집중하는 감각은 방금 말씀드렸듯이 어떤 상실에 대한 것일 텐데 네. 거기에는 이제 어떤 사물일 수도 있고 그 대상이 사람일 수도 있고 혹은 어떤 관계일 수도 있다라는 생각을 해요. 근데 뭐 어쨌든 그런 것들이 있다가 사라지는 순간들 거기에 대해서 좀 더 깊게 관심을 갖고 거기에 대해서 좀 글을 써보고 싶다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네. 네, 오늘 인터뷰 너무 감사드리고요. 아, 네, 감사합니다. 네. 마지막으로 이동욱 소설가의 여우의 빛 들으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 여우의 빛이란 소설집 중에 그 중단작이기도 하죠. 그 여우의 빛이란 작품의 마지막 부분을 한번 읽어보고 싶어서요. 그 마지막 부분에 대한 설명을 잠깐 드리면은 그 주인공이 엘이라는 사람을 물론 멘토이기도 했던 엘이라는 사람을 이제 죽여야 되는 상황이 있었는데 이제 네. 그 과정 속에서 주인공이 갈등을 하죠. 갈등을 하면서 이제 여러 가지 일들을 회상하는 장면들이 쭉 이어지고 마지막에 이제 엘의 집을 한번 주인공 찾아가는 장면이에요. 엘의 집을 찾아간다. 한동안 사람이 살지 않았던 공간은 왠지 청동빛을 띠고 있는 것 같다. 그의 집은 발굴되지 않은 무덤처럼 서늘하고 고요하다. 나는 컵에 꽂혀있는 수저들 중에서 작고 반짝이는 것을 꺼내 싱크대를 두드려 본다. 화장실에서 소변을 보고 물을 내린다. 비누가 딱딱해져 있다. 수건은 바싹 말라 있다. 발을 디딜 때마다 바닥에는 발자국이 남는다. 책상 위에 빈 액자가 놓여 있다. 나는 그 액자를 아는 얼굴로 채워본다. 가까운 곳에서 트럭이 지나는지 창문이 떨린다. 식탁에 유리잔을 놓고 나는 천천히 물을 따른다. 갑자기 눈알 뒤쪽이 따끔거리기 시작한다. 나는 더듬더듬 약병을 찾는다. 약병이 손에서 미끄러지며 바닥으로 떨어진다. 병의 입구에서 하얀 알약이 쏟아진다. 알약 위로 오후의 햇살이 내려앉는다. 빈 방의 냄새를 맡아본 적이 있다. 오랫동안 집을 비운 뒤 다시 문을 열면 알 수 없는 냄새가 난다. 내가 없는 사이 벽이 참았던 호흡을 하는 것일까. 그 냄새가 낯설어 나는 잠시 촌농처럼 문 앞에 서 있곤 했다. 그녀는 사랑이란 서로의 호흡을 감정하는 일이라고 했다. 나는 바닥에 쪼그리고 앉아 알약을 하나씩 병에 담는다. 그녀는 내 진심을 알 것이다. 여우의 빛은 오로라의 다른 이름이다. 북극에서는 오로라를 그렇게 부른다. 엘도 알고 있었을까? 나는 안부를 묻듯 벽에 볼을 대고 조그맣게 숨을 쉬어본다.